북한 청춘들도 사랑을 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북한에도 젊은이들이 있고 그들도 사랑을 합니다. 우리처럼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는 것조차 범죄가 되는 곳, 키스 한 번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곳. 오늘은 그런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먼저 금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 북한에서는 범죄가 됩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입니다. 평양의 한 대학교 앞, 저녁 무렵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한 쌍이 걸어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보안원이 다가와 이게 무슨 행동이냐며 다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원은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속 직장과 학교에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주 두 사람은 각자의 학교에서 생활총화 시간에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물들어 인민의 도덕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죠. 손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요. 또 한 번은 어느 지방도시에서 한 젊은 커플이 저녁 늦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원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신고를 했고 다음날 두 사람은 직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직장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상호 비판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동맹 비서가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공화국의 청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 자아 비판을 하시오. 두 사람은 수백 명의 동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저런 행위는 당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것입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키스 한 번이 이렇게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걸까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연애는 통제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감정이 당의 지시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그들의 통제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이익이 먼저이고 사랑도 당과 수령님을 향해야 한다라고요. 한 탈북 여성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남녀가 길거리에서 팔짱만 껴도 풍기문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여자가 더 심하게 비판받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체면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식으로요. 이것은 성차별적이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지될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있어도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결국 그들만의 데이트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창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그 창고요. 북한에서 창고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데다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연인들의 성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공장이나 협동농장에는
각종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연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장의 자재 창고 담당이었어요. 좋아하는 여성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을 때 그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그 조용한 곳이 바로 창고였습니다. 그는 창고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재 더미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낡은 담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가져온 초를 켰죠. 그 여성은 창고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 아래 준비된 작은 공간. 그의 정성이 느껴졌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등. 밖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요. 그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창고가 왜 최고의 데이트 장소냐고요? 그곳에서만큼은 우리가 자유로웠으니까요. 음악 따뜻하고 감성적인 멜로디. 두 번째 데이트 장소는 옥수수밭입니다. 여름이면 북한의 시골 지역은 옥수수밭으로 가득 찹니다. 키 큰 옥수수 사이로 들어가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한 탈북 여성의 증언입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연애했던 곳이 우리 집 뒤 옥수수밭이었어요. 저녁에 남자가 조용히 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부모님께 물을 기르러 간다고 하고 몰래 나갔죠. 두 사람은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평양에 가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평범한 대화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 그들을 신고하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별빛 아래서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음악 잔잔한 배경음 유지. 세 번째, 자전거 데이트입니다. 북한에서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평양이나 대도시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죠. 그리고 자전거는 연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처음 데이트할 때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며칠간 빌린 거였죠. 그는 그 자전거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녹슨 부분을 문질러 닦고 타이어 바람도 가득 넣었습니다. 뒷자리에는 낡은 방석까지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타세요. 제가 대동강변까지 태워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올라탔고 그의 허리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강변길을 달렸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고 석양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가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강변을 돌았다고 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둘은 아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날의 감촉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음악 활기찬 어쿠스틱 선율. 네 번째, 편지입니다. 북한에서는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젊은이들은 편지를 씁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낯선 방법이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낭만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의 증언입니다. 제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3년 동안 편지로만 연애했어요. 군 복무 중인 남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는 그 소중한 기회를 이용해 그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훈련이 힘들었지만 당신 생각을 하니 힘이 났어요. 제대하면 가장 먼저 당신을 만나러 갈 거예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당신을 끝까지 지킬게요. 그녀는 그 편지들을 낡은 공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밤이면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녀도 가족들 몰래 촛불 아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 때는 하늘의 별을 보세요. 저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예요. 3년 후 그는 제대를 했고 약속대로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탈북 후 한국에서요. 그녀는 지금도 그 편지들을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젊은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랑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의 사랑은 보다 순수하고 간절하며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평양의 변화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평양의 젊은 세대는 조금 더 개방적입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평양에서도 연인들이 손을 잡으면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2015년쯤부터는 강변이나 공원에서 팔짱 낀 커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키스 같은 건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손을 잡는 정도는 예전만큼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 한국 드라마의 영향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USB에 담긴 드라마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돌려봅니다. 한 여성의 증언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건 22살 때였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USB를 건네주면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녀가 본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대였습니다. 그녀는 드라마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 남녀는 너무나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심지어 키스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저런 게 가능한 세상이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었죠. 한국 드라마는 북한 젊은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우리는 손도 못 잡는지, 왜 사랑하는 게 잘못인 건지,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 장마당 세대의 등장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는 장마당이 활성화됐습니다. 시장 경제가 조금씩 침투한 거죠. 장마당에서 장사하며 자란 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실용적이고 더 자유분방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는 20살이 됐을 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창고나 옥수수밭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북한 돈으로 약 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빌렸습니다. 북한에도 사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돈을 내면 조용히 이용할 수 있죠. 그는 목욕탕 주인에게 조용히 있다가 갈 테니 저녁에 2시간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물론 목욕을 하러 간 건 아닙니다. 따뜻한 방에서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거기서 둘은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물론 작은 휴대용 MP3로요. 그는 돈만 있으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체제의 규칙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화, 탈북민들의 경험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자유로운 연애 문화에 놀랍니다. 한 여성은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스킨십 하는 거였다고 해요. 처음엔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로요. 그녀는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첫 데이트 때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왜요? 손 잡는 거 싫어요?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북한에서는 손 잡으면 안 되거든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이에요. 손 잡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아, 이게 자유구나. 손을 잡는 것 하나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 그 남자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죠. 그녀는 가끔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른다라고요. 평양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25살, 이름은 가명으로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했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문제아라고 불렀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싸움도 잘했거든요. 그런 그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영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영희는 철수와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죠. 철수는 영희에게 반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영희의 부모님은 저런 문제아와 결혼하면 딸 인생이 망가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영희의 친구들 또한 다른 좋은 사람도 많다며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철수의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영희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는 아까워. 하지만 그 모든 반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조용히 몰래 만났습니다. 단속이 덜 심한 시기였던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알지? 나 별로 괜찮은 사람 아니야. 돈도 없고 평판도 안 좋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고 항상 솔직해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나 꼭 변할게. 너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될게. 영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그런데 그때 철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 위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900만 원.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빚지고 술 마시고 날린 돈이야. 정확하게 계산해 봤는데 900만 원이야. 그래서요? 나 이 900만 원을 다시 모을 거야. 내가 그 돈을 다 모으면 그때 너한테 정식으로 청혼할게. 그게 내가 변했다는 증거가 될 거야.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철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 나 정말 변할 거야. 그 후 철수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먼저 술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 불러도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고, 공장에서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잔업도 자청했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했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을 사다가 조금 비싸게 팔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며 일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희를 생각했으니까요. 900만 원만 모으면 영희와 결혼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작은 공책에 매일 저금한 액수를 적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600만 원. 그동안 영희 역시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남자들이 청혼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2년 반이 지났고 드디어 철수는 9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영희야, 이거 봐. 내가 해냈어.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책에 빼곡한 숫자들, 그 하나하나가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정말로 변했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흔한 청혼 방식은 아니지만 그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걸 따라했습니다. 이영희, 나랑 결혼해 줄래?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희의 부모님도 철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마침내 둘의 사이를 인정했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났고 두 사람은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던 부부는 함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험난한 탈북 과정 끝에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한국의 한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철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영희는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랑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에서의 사랑이 더 진짜일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서로만 믿고 사랑하거든요. 돈도 자유도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9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제 약속이었어요. 제가 변할 수 있다는 증명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환경을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북한이라는 억압된 체제 속, 그리고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북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아무리 막아도 금지해도 사랑은 길을 찾아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젊은이들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북한도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젊은이들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북한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 그것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